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을 80여일가량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보도가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충돌했다. 현 상황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보다도 더한 위기이죠. 그런데 저는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스캔들 이것을 적시에 해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국민의힘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은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상황 자체는 대단히 비열한 정치 공작이고 몰카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명품백을 받은 이런 영상이 남아있고 형사적인 사건이 돼 있으니까 이것을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해결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의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고 의무이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대단히 살얼음 위를 걷는 상당히 어려운 좌표에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과 설득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영남권의 물갈이 대상이 되는 이 중진 의원들, 이 사람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 공정한 공천, 이 두 가지의 과제에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데 네. 인천 계양을의 이 원희룡 전 장관 문제, 서울 마포을의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 이 두 문제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표현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오버하는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이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공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한동훈 위원장의 이른바 과도한 공천 개입 아니냐, 그 두 사람은 미리 확정됐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실수고 네. 한동훈 위원장은 이것을 적절하게 해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사람의 갈등이 확전이 되면 여권은 공멸입니다. 선거를 치르나 마나죠. 때문에 하루빨리 윤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한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본인들이 할 일을 해서 갈등을 봉합해야 됩니다. 네, 갈등을 봉합해야 된다.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고 교수님께서는 현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상당히 저는 기본적으로 같은 시각인데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김 여사 디올백이 선거를 지금 삼키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 정당의 정책이라든가 민생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이 각 공당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표를 얻을 것인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워야 될 이런 시기에 김 여사 디올백 하나 때문에 온통 거기에 매달려 있고 또 대통령과 여권의 비대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낭비적인 요소가 크다. 근데 여기 보면 지금까지는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물러났는지, 집권당 당대표가 어떻게 물러났는지조차 모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실상 자리에 물러난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은 처음으로 정면으로 물러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뉴스가 더욱 커진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는 지금 이 대립 양상이 오래 가게 되면 집권당으로서는 굉장히 위기의식이 빠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거 약속 대련이냐 진짜 대련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약속 대련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약속 대련은 이 초보자들끼리 약속 대련 시켜놓으면 실제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고수들은 약속 대련하면 깔끔하게 되는데 저는 일부에서 약속 대련이나 이런 주장에 이 부분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바로 답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속 대련 얘기 교수님께서 해주셨으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준비된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해석도 여야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성격이나 스타일이 그런 약속 대련이나 무슨 뭐 음모 계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위험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현재 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정면 대결로 여권이 얼마나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무슨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무슨 운동 뭐 이런 것이 번지고 한동훈 위원장과 수도권의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대통령실을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확전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무슨 이것을 약속 대련으로 시작을 하겠습니까? 그런 분석은 너무나 유치한 분석이다. 때문에 이것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곳을 건드림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실의 반발을 샀고 한동훈 위원장은 불가피하게 그 문제를 건드리거나 언급하지 않으면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런 위험한 게임에서 본인이 책 잡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공천 시비 논란 파동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빨리 본인이 실수를 해명을 하고 시스템 공천은 정영환 공관위원장 중심으로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됩니다. 네, 두 분 모두 약속 대련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평가해 주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직접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당은 당의 일을 한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길입니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 위원장이 직접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을 해줬고 선민후사하겠다 그리고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다. 제 임기는 무엇보다도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본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직접적으로 첫 메시지를 저렇게 밝혔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비대위원장을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마 윤 대통령이 레임덕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물러나라는 그런 사인이 아니라 공개적으로까지 요구했는데 물러나지 않고 계속 위원장을 가게 된다면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힘이 빠지는 그런 레임덕 현상으로 가게 될 것이고 만에 일이라도 이것이 뒤집어져서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사실상 정치판에서 끝나는 그런 게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미래의 권력과 현재의 권력이 다투는 그런 양상으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보입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주장과 생각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반박을 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뭐 자유민주정당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선택을 했고 국민의힘의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의 투표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뽑은 사람이에요. 비대위원장으로. 그 사람에게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퇴를 하라는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것은 저는 상당히 성급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그런 식의 어떤 이 강한 돌이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카드는 쓰지 말았어야죠. 내부적으로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자, 그러나 이제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시간도 있고 찬스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스캔들에 대해서 너무 상당히 신경을 날카롭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국민 앞에 카메라에 서서 정정당당하게 야비하고 비열한 비인간적인 정치 공작, 몰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는 좌파 서울의 소리 기자, 그리고 친북 성향의 정체가 상당히 불투명한 이 목사, 이런 사람들이 짜고 몰카, 시계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몰카 공작 함정 취재에 당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억울하다. 이런 점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대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 몰카 공작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 디오르 명품백을 받은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준 것이 사실이니까 이것은 내가 국민들에게 사과를 드린다. 그리고 그 일이 대통령실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것도 대통령으로서 내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사과를 드린다라고 진솔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면 이 사건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오히려 끌어들일 수 있는 전화위복이 되고 있어요. 저는 제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 당당한 이 어떤 이런 스타일을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각에서는 특히나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라든지 입장 표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놓고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그걸로 상황이 끝나겠느냐, 민주당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용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윤계에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사과를 하게 되면 민주당에서 들깨떼처럼 물어뜯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서 김건희 여사의 경력 부풀리기, 논문 문제,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제 하자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돌파를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국민이 보는 카메라 앞에 나와서 겸손한 표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을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잖아요. 그걸로 여론이 반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큰 문제가 안 됐잖아요. 이것도 당원과 국민들을 대통령이 믿어야 됩니다. 예? 국민들의 상식을 믿어야 돼요.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받은 것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많은 서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지만 똑같은 비중으로 아주 비열하고 야비하게 속여가지고 그런 몰카 공작을 해서 완전히 인간성 어떤 말살의 지경까지 보인 것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실망과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런 국민들을 믿고 정정당당하게 카드를 던져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거 잘못하고 죄송하다. 대통령이자 남편이 내가 책임지고 사과를 드린다. 왜 못합니까? 왜? 자꾸 그냥 겁먹고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룰 필요가 없다. 정정당당하게 나가면 그러면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대통령을 지지를 해줄 겁니다. 네. 이거 덮는다고 절대 해결이 안 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통령실의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마포울 공천과 관련한 갈등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만 두 분 모두 짚어주셨듯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의 대응 때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 17일이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마치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교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18일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이관섭 비서실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어제였습니다. 어제 만나서 비대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한다.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무엇보다 교수님 먼저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앞서 위원님께서는 이게 성급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퇴까지 요구하게 된 결정적 계기 어디에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아마 지금 보여주시다시피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얘기를 하면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하고 난잡한 생활 이걸 비유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이 많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이후에 여러 여기에 동조하는 발언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대위나 비대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걸 억제하거나 막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려할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문을 열어줬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성역처럼 만들어놓은 그 금기 사항을 건드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냐. 저는 아까 김 전 의원께서 정말 당당하게 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공감입니다. 대통령이 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집권할 때 보여줬던 그런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이 집권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특정 이슈에서만 정말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김건희 여사 이 디올백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성역화돼 있고 말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더 사태를 키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과만 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이게 단순히 사과만 하고 넘어갈 그런 사안이 아니라 어떻든 취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든 어떻든 디올백을 받은 사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범죄 행위와 직결되다 보니까 단순히 사과하고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로 갔고 또 사실상 이 디올백 문제가 아니라 주가 조작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력 위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한번 물러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이런 것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쉴드를 쳐야 되지 않는가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결국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모습이 대통령실 사퇴를 요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신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 때니까 논란이 증폭이 되니까 해당 행위 발언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는 없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은 팩트도 잘못됐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이 정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부작용과 후폭풍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주 잘못된 발언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에 관련된 부분이 프랑스 혁명의 주된 원인도 아니고 네. 그리고 무슨 마리 앙뚜아네트 같은 그런 표현을 거론을 합니까? 일단 이 여당의 비대위원이 그런 말을 뱉어놓으면 이것을 이용하려고 예를 들어서 상대 진영이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좌파 진영에서 이런 걸 얼마나 이용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면 본인은 뭐 마포울에 출마를 하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정청래 의원하고 이 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경률 회계사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것은 이 참여연대에서 조국 문제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국민이 박수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기의 지지가 어디서 생겼다는 걸 알고 신중하게 이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행동을 해야지 저렇게 무슨 뭐 라디오 아주 값싼 라디오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서 이 얘기 저 얘기 마구 떠드는 잡담처럼 떠드는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자기가 소속한 정당과 대통령실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분노를 저는 이해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따끔하게 경고를 했어야죠.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비교합니까? 팩트도 틀리고 상황도 틀리고 이거 완전히 상대 진영이 이용을 해먹을 수 있게 이런 발언을 하는 해당 행위를 한동훈 위원장이 따끔하게 경고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그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한동훈 위원장 이런 행동이 결국에 사퇴를 요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다. 두 분의 분석은 이러신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김건희 여사 논란에 관한 입장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취재진이 물었더니 내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 없다. 이렇게 국민 눈높이를 강조를 했습니다. 또 김경률 비대위원은 앞서 이게 명품백 수수 의혹이 정치 공작,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한 윤재욱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것이 TK 의원들의 시각이다 이렇게 얘기한 점은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입장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어떤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 또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기존 입장은 좀 그대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 이건 어떤 의미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앞으로는 오늘이나 내일을 계기로 양측이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으로 갈 것 네. 같습니다. 확전을 하면 걷잡을 수 없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멸이거든요. 이 문제는 잘못 다루게 되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중하고 자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일각에서 얘기하는 의원총회 같은 것도 열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열어서 중구난방으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이 나오면 이제 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세력에게 이용을 당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영어로 얘기하면 양측이 쿨다운을 할 필요가 있어요. 확전을 자제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도 이제 당의 의견이 전달이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고민할 겁니다. 기자회견을 하든 기자 간담회를 하든 어떤 형식이든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런 형식이 있으면 기자들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합니다. 한쪽으로만 절대 답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건 몰카 공작이고 정치 공작이고 음모니까 나는 그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뭐 사과할 필요도 없다라고 절대로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는 덮어두고 뭐 김건희 여사 책임만 얘기하고 사과만 얘기하고 이것도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분명한 것은 첫째, 양측이 확전을 자제할 것이다. 네. 두 번째, 조만간 대통령이 아마도 빠르면 설 연휴 전에 왜냐하면 설 연휴 밥상에서 계속 김건희 여사 명품백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대통령이 자리를 갖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5대5 정도 아니면 뭐 하여튼 양쪽 그 측면을 다 아우르는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설 전에 봉합을 하고 선거를 치르는 국민의힘의 부담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기간까지는 아마도 한동훈 위원장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 같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일단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봉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봉합하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방향으로 좀 봉합될 것이다. 네.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전망해주고 계시고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태가 갈등이 계속 확산될 것이냐 봉합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확전을 자제하고 싶어도 지금 선거가 임박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민심을 경청하고 자기 공천과 문제가 되고 네.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특검법이나 이런 것조차도 악법이다, 정치 공작이다고 했다가 뒤늦게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할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좀 바뀌지 네. 않았습니까? 이 말이 왜 바뀌었겠습니까? 현장을 다녀보고 또 자당 국회의원들의 요구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어느 정도 반영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국회의원들도 지금 이렇게 물꼬를 트니까 마구 얘기가 나오듯이 일정 부분을 제언을 할 수 있어도 선거가 임박할 줄수록 이 부분에 대한 요구는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런 부분은 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번 선거에 네. 임할 수가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막아도 막아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이 관저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얘기를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저희 국회 취재 기자가 전해줬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사실상 마포 낙하산 공천 논란 등을 겨냥해서 한 위원장을 향한 불편함과 살망감이 나왔다. 이런 얘기와 함께 한 위원장의 거취를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한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진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저희 취재진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사실 뭐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퇴를 요구할 정도니까 기대와 신뢰를 철회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건 그런데 오늘도 분위기를 보면 제가 봤을 때 대통령실도 확전을 자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마포홀과 인천 계양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원희룡 이 두 출마자를 띄운 것은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해주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렇게 사천이다라는 식으로 막 몰아붙이는 어제 그저께까지 이렇게 되면 당정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서울 선거와 인천 선거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 액션을 했는데 약간 오버한 측면이 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 정도의 발언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실도 톤 다운을 할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이것을 톤 다운하지 않고 정면으로 문제를 삼으면 그러면 모든 공천 출마자 경쟁자들이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퇴 문제가 재현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심각해집니다. 자, 그러면 또 후임 비대위원장은 뭘로 할 것이냐? 예?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이런 수도권 출마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퇴 반대 이런 목소리를 낼 것이고 때문에 그 문제도 적당히 오늘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중간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이런 명분을 제공을 했어요. 그 정도 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당분간 자중할 걸로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과연 대통령에게 이런 권한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이게 서로 사천이라 하더라도 사천이든 공천이든 대통령이 공당의 비대위원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나서고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사퇴하라. 대통령에게 모든 이런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까? 오히려 당무 개입에 공천 개입에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과연 국정은 어디 두고 이런 정치 게임에 이 비대위원장 자당에 자기가 스스로 심어놓은 비대위원장이라는 얘기 듣는 그런 사람들과 공천 사천 타천 논의를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대통령이 직무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물음을 드려야 되고 특히 지금 경제가 어렵다, 민생이 어렵다, 특검을 제발 통과시켜달 이런 주요 현안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심은 비대위원장을 갈아치기를 몇 번씩 해가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서로 사천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법을 지켜야 될 그런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논란까지 휩싸이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권에도 매우 좋지 않고 야당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3선 이상 올드보이 586 운동권에게 감점을 줄 계획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멈출 때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는 뜻의 지지불태를 언급하면서 김민기 의원이 솔선수범한 것처럼 자리를 내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것이 시스템 공천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미의 발언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중진 용태론에 힘을 실은 것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이명백 위원장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선이라는 이유로 중진이라는 이유로 감점을 준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어느 나라에서 그런 제도를 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선이 된 이유도 다양할 것이고 중진이 된 이유도 다양할 것이고 네. 다선과 중진이 돼서 당과 사회에 기여한 정도도 다 다를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기계적으로 감점을 준다? 이것은 형식상으로 맞지 않다. 다만 정당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니까 그런 감점이니 가산점이니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니까 네. 이른바 그것을 우리가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명백 위원장이나 아니면 당의 지도부가 어떤 정무적 판단에서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중진의 용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어떤 선거판의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있어 왔거든요. 거기서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전략공천 같은 것을 활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명백 위원장이 방향을 잘 잡았다. 이 지지불태, 그칠 때를 알고 그러면 위태롭지 않다. 이것을 중진들 중에서 알아들을 사람들은 또 알아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나 효과를 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김창룡 교수님. 예, 저는 지지불태 말하자면 자기가 물러설 때를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는 이 말은 우리 인생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괜히 이 노탐, 노욕을 발휘했다가 뒤늦게 아주 망신살이 뻗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지지불태를 이야기하면서 김민기 국회의원 3선의 국회의원이 물러난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 네. 스스로 이렇게 물러나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인위적으로 586이라든가 혹은 다선 의원들에게 감점은 없다는 그게 맞죠. 저는 김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조하는데요. 바로 그런 식으로 하되 다만 이 용태 부분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 영역으로 한정을 해두고 대신에 한 5가지 정도 이 어떤 식으로 뭐랄까요 잘못하면 중요하게 보겠다는 네. 기준을 또 제시했거든요. 그게 학폭이라든가 또 성비위 문제라든가 이런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인 선을 지키면 다른 부분은 사실상 정부적인 판단을 하는 게 옳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앞서서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울 서대문구 갑 출마 의사를 밝혔었는데 앞서서 이 의사를 철회하자마자 성남 중원을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중원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 지역구이기도 하고 앞서 친명계로 꼽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면서 불출마 선언을 한 지역인데 이수진 의원이 오늘 성남 중원을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상당히 윤영찬 의원을 겨냥한 날선 비판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영찬 의원이 SNS 글을 통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친명계와 전반적인 조율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네. 이수진 의원은 비례대표인데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이에요. 원래 세브란스 병원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의 중원은 이 노동운동의 입김이 상당히 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아주 상당한 측근으로 꼽혔던 현근택 변호사가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결국은 불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영찬 의원은 원칙과 상식의 4인 중에 한 명인데 유일하게 당에 남은 비명계 의원입니다. 그러면 친명계 입장으로 봤을 때는 윤영찬 의원이 무주공산으로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죠. 친명계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항마로 서대문 갑에 있던 이수진 의원을 뽑아서 노조 운동에 영향력이 강한 그 지역구에 네. 공천을 하는 친명계의 일종의 총선 전략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앞서서 현근택 부원장이 불출마 선언을 했을 당시에 지금은 탈당을 했습니다만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2의
제3의 자객들, 그러니까 친명계 후보들이 계속해서 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수진 의원의 중원을 출마 어떤 의미라고 좀 해석해야겠습니까?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뭐 경선이 시작된 네. 것이고 의원들 특히 비례 의원들은 어디 가서 붙어야 말하면 경쟁을 해야 자기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가 이런저런 곳을 찾다가 내부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네. 알려지지 않았지만 마침내 선택에 간 것이 아닌가. 근데 여기 보면 이 지금 공관위에서 5가지 기준을 제시해놨거든요. 이 당선 가능성,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내역 이런 것들 5개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기준에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어디든 가서 경쟁해 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또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총선 불출마를 압박을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친명계 이런 공세가 총선에도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명계의 공세를 놓고서 원칙과 상식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나가자마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이번에는 이른바 친문계 인사들을 겨냥하고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파워 게임이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선거가 임박하면서 이런 유의 자기 입지를 유리하게 만드는 대립, 갈등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다만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물러나라 이런 것들은 정치 도의상 좀 심한 것이 아니냐. 스스로 물러나고 말고는 스스로 결정할 그런 영역에 둬야 되는데 누구는 물러나. 물론 그 사람들은 정권을 뺏긴 데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여러 가지 불리할 수 있어서 그런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비명계가 나가니까 이제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친문계를 향해서 좀 나가라, 출마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를 한다는 분석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친문계에 대한 공격 이전에 그 친명계 당원들이 주장을 하는 이유와 명분에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네. 왜냐?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 두 번째 비서실장 노영민, 이 두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니까 문재인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이인영 장관도 지냈고. 자, 그렇다면 현재 친명계 당원들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싸움, 전쟁으로 규정을 해서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 구도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 이재명의 싸움으로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그런데 임종석, 노영민 두 사람이 출마를 하게 되면 더군다나 임종석 전 의원은 서울의 중심부에 출마를 하게 되는데 중구, 성동구 이쪽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언론의 관심을 받을 것이고 이 총선의 일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갈 확률이 있다. 우리가 지향하는 전략적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총선이 가버리면 이것은 전체 구도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이런 명분 아닙니까? 네. 민주당 당원들의 내재적인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일리가 있는. 그리고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저는 임종석 실장이 출마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또 뭡니까? 울산시장 공작 선거의 책임자로서 추가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입장에서 봐서도 출마가 적절하지 아니하고 당원들의 내재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구태여 뭐 출마를 지지해줄 명분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3지대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 지난 토요일에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제3지대 빅텐트와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 계속해서 함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빅텐트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빅텐트 골든타임은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놓고서도 여러 해석이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제3지대는 설 연휴를 전후해서 어떻게든 연대하겠다, 함께하겠다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현 상황을 좀 보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3지대 이 빅텐트론, 연합론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선 이낙연 전 대표는 대통령 선거 불출마의 압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은 이건 대통령 선거까지를 겨냥한 네. 신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 이낙연 전 대표 원칙과 상식, 금태섭 신당, 양양야 신당 전부 다 네 갈래가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에요. 민주당 세력은 갈갈이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에서 뛰쳐나온 유일한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세 대결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유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오늘 사이에 상황이 또 바뀌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엄청난 갈등, 국민의힘의 혼란을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부추기면서 상황을 주시하면서 거기서 이탈되고 확 나오는 파열음이나 세력이 결국은 자신의 개혁신당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또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이준석 전 대표에게 유리해지고, 이낙연 전 대표는 상당히 보기에도 안쓰러운데 카드가 참 별로 없어요. 또 지역구 출마라는 압력을 받죠. 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할 만한 지역구가 없습니다. 어디 지역구, 호남이나 수도권의 서울에 어느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그런데 이 연합정당이 안 되면 기호 3번도 못 받아요. 예? 그러면 기호 4번, 기호 5번 이거 받아서 출마해서 초라하게 낙선을 하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정말이지 아주 끔찍한 정치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 그리고 금태섭, 양양자 이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당의 간판과 대표로 내세우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연합정당을 만든다는 데에 합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끌어질 것이고 대단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교수님. 보시면 이 명분 있는 탈당, 말하자면 준비된 탈당, 이런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모습하고 명분 없는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하고 지금 드러나는 현상이 그대로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에 있을 때 삐쳐났지만 이 탈당하는 순간 매우 지금 추위 속에서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빅텐트 크게 쳐달라. 지금 이준석이 액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은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계양구에 나가라. 광주에 나가라. 말하자면 특정 지역구를 거론하면서 나가라고 할 정도로 공공한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있어서 이것이 앞으로 저는 하나의 빅텐트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들고, 다만 정치적인 이 선거 연대 형식의 느슨한 그런 건 가능하지만 이 제대로 된 창당을 하지 못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